안녕하세요, 성형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서집달 회원인 유키용님과 유드리나옹님 함께 동행임장 했습니다. 구로구 동행임장을 했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집달 유키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드리 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멀리서 오셨는데, 멀리서 또 먼 곳까지 가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한 분부터 이렇게, 유키용님부터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시간이 네. 너무 짧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뵌 지 6시간 지났는데 6시간이 엄청 짧아요. 사실 1시간 정도 느껴지는 것처럼 엄청 빨리빨리 지나가서 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여행하는 기분으로 오기도 했지만 1대1 과외도 잘 해주시고 정말 옆에 똑똑해 과외처럼 1대1 과외도 해주시고 재미있는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질문들도 다 잘 회수했습니다. 오늘 질문 엄청 받은 느낌인데, 아무튼 그렇고 유드리나옹님은 어떠셨나요? 제가 구로구에 한 20년을 살았는데 네. 제가 봤던 구로구랑 석영파파님이랑 탱크맨님이 설명해주시는 구로구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도 많고 또 봐야 할 곳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많이 배웠습니다. 네. 자, 오늘 어쨌든 한 6시간 정도 함께 이렇게 임장을 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지역과 그런 게 있으면은 한 가지씩 정도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엄청 빌라인데 아파트 느낌 나고 타운 느낌 나는 빌라 있었어요. 네네네네. 거기하고요. 네. 그 다음에 공구상가. 네. 두 군데. 네. 아주 탐나는 곳. 숲처럼 되어 있는. 네네. 거기. 네. 거기 뭐가 인상적이었어요? 되겠다. 그런 느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구로구 같은 경우는 빨간 벽돌 연립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연안이 되어 있는 그런 주택들이 빠르게 재건축이 되어야 할 문제가 있고, 각 자치구들은 그런 게 이제 과제죠. 예를 들어서 노원구나 도봉구 보면은 이제 상계주공, 창동주공이 지금 그런 거고, 양천구 같은 경우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명일 4인방이나 고덕주공 아파트들, 그런 애들이 이제 과업 같은 그런 상태인데, 구로구는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립. 그러니까 연립이 아파트에 비해서 불리한 점이 뭐냐면, 땅의 용도가 좋지 않고 좋고는 두 번째 문제고, 주민들의 수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살기 어려운 분들이 보통 연립이나 빌라에 사시는데,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찌저찌 해서 그나마 끌고 갈 수는 있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사업성이 안 좋더라도. 근데 연립이나 빌라가 사업성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포기해요, 주민들 자체가. 그래서 인센티브나 그런 게 아니면 재건축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오늘 구로구에 상당히 많은 연립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많은 연립 중에서 만약에 10개를 봤다면 사업성이 좋은 곳은 단 1개 내지는 2개밖에 안 된다는 그 현실. 그래서 실제로 빨리 되고 안 되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걔가 빠르게 완성될 거라고 보지 말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슈만 먹고 나오면 된다 라고 봐서 수익만 놓고 본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제 어쨌든 걔네들도 주거복지 차원에서 뭔가 재건축이 되긴 돼야 될 텐데, 과연 그 2종 7층 이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 굉장히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좀 약간 고민스럽긴 했어요.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과연 있을까? 하다가 최근에 왔더니만 소규모 재건축 등을 하면서 7층을 극복하는 사례가 점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건 좀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구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세가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올해부터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공구상가, 상가 재건축, 전통시장 재건축 같은 그런 이제 상업지역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왕성하게 잘 되고 있는데, 좀 전에 봤던 그 공구상가 같은 경우는 명분이 있죠. 예, 그 주변에 대단지 세대가 들어서니까 그 세대들을 위한 상권을 세팅해야 될 그런 명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 한 두 가지 말씀하신 두 군데가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들이 나홍님 같은 네.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고척 아이파크 네. 그쪽이 되게 제일 많이 인상 깊었어요. 네. 어떤 부분이 그게 예전에는 그 교정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혐오시설이 없어지고 정말 그 주변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로 올라가고 있고 네, 그렇죠. 그로 인해서 그 주변 뭐 재건축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상가들이 뭐 이슈를 받아서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나 좋은 게 생기면 랜드마크가 생기면 그 주변에 이렇게 파생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그 주변에 일반 민간단지 아파트들의 그 현수막을 보셨죠? 네. 네, 그래서 그 개발은 어떠한 대형 개발이 다른 옆에한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그래서 그 뭐 군부대가 하나 없어지거나 집창촌이 하나 없어진 그런 효과가 있는 그 교정시설의 이전, 그리고 그 이전 부지에 새로운 그 뭐 비록 임대주택이지만 새로운 대단지 주택이 들어서는 그 효과.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할 만한 상권이 필요하고, 그 상권이 바로 그 중공업 지역 그 재건축 연한이 돌아온 그 상가. 걔가 이제 생활권 계획이나 도시 계획에서도 그걸 언급을 하고 있으니 걔가 이제 잘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개발 덕분에 그 주변에 죽었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잘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재건축 단지 2개에서 의미 있는 현수막을 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공업 지역 그 구역들이기 때문에 사업성도 꽤 괜찮을 것으로 보여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점들 한 가지 정도씩만. 네. 그 서집달 몰랐으면은 이제 궁금하지 않았을 건데요.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강의 듣고 그러다 보면은 아 진짜 비과세를 포기할까? 이 생각이 들어요. 예전 같았으면 비과세 당연히 2년 무조건이다 생각했는데 포기하고 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럼 얼마가 있어야 포기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이 사실 궁금해요. 왜냐면 뭐 포기해서 내 손에 있는 게 포기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네. 얼마 정도면 포기하고 떠도 된다 이런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쨌든 뭐 비과세를 포기하고 매도한다면 그 매도하고 나서 남는 금액이 얼마 정도면은 포기를 해도 되는지 그거 여쭤보시는 거죠. 네. 예. 제가 볼 때는 뭐 수중에 6억 정도, 뭐 한 5억에서 7억 사이 정도가 있다면 대출은 어차피 이제 그거 팔게 되면 무주택이어서 별도의 대출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금 한 5억에서 7억 사이면은 충분히 뭐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최근에 상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3, 4억 선에도, 서울 기준 3, 4억 선에도 지금 되는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도 똑같은 일반 아파트들처럼 잘 올라주고 있으니 이제 그 정도만 해도 사실 비과세를 포기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일부러 보여드렸어요. 도봉 그 사만 아파트, 걔가 1.5억의 갭 투자가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1년간 3억 1200만 원이 올랐죠. 그 도봉 사만 아파트가. 그러니까 내 돈 1.5억 투자해서 1년에 3억 120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그런 데만 찾아낼 수 있다면 사실 비과세를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걸 뿐인데, 근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그걸 못 찾는다면은 비과세를 받아야죠. 그걸 찾을 능력이 안 되면은 괜히 어설픈 데 투자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냥 거기서 진드감치 비과세 받는 게 훨씬 더 낫죠. 예. 근데 이제 공부가 좀 돼 있고 난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드라마틱한 수익을 원한다 하면은 용기 있는 행동이 없다면 남과 차이를 낼 수가 없다는 거는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 5억 선 정도, 5억 정도면 충분해요. 5억 정도면. 예. 자, 유들이 나홍님은 네, 저는 다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입장할 때 저희가 두 분이 입장 지도를 알려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가게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서집단 회원님들이 서울시 도시계획을 다 보고 가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걸 보고 간다 해도 사실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네. 무작정 제일 유명한 대장 아파트에 가거나 부동산에 들어가는데, 그거 말고 좀 더 효율적인 입장 방법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실 이걸 깨닫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도시계획, 적어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곳의 도시계획은 머릿속에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성북구라는 동네를 관심 있다 하면은 성북구 전 도시계획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 2030 생활권 계획뿐만 아니라 성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성북구 자체적인 행정동에 대한 그 도시계획도 따로 있거든요. 걔네들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임장을 가봐야 돼요. 그 계획대로 지금 현재 개발이 되는 곳들이 있는지 임장을 가봐서 일일이 다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 항목을 적어놓고 도시계획에서는 어디를 개발하겠다고 1번부터 10번 항목을 적어놓고 그걸 실제로 임장을 가서 눈으로 봐야 돼요. 실제로 가봤더니만 1번부터 10번 항목 중 4개 항목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더라. 그럼 나머지 6개 항목은 언제쯤 그 개발이 될 것인지도 판단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4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어느 수준으로 잘 되고 있는지도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일일이 가서 비교 임장을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놀랍게도 내가 잘 모르는 자치구에 가서도 그게 눈으로 보여요. 예전에 성북구에서 이런 사업들은 보통 언제쯤 하던데, 그리고 사업기간이 얼마나 되던데, 이거 언제쯤 끝나겠네, 그리고 이거 끝나면 그 다음 사업이 뭐가 진행되겠네, 그게 머리에 이제 쌓이는 거죠. 어차피 공무원들은 창의적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옆에 자치구에서 했던 걸 그대로 배워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이 가보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가보는 수밖에. 예, 그게 제일 확실해요, 사실. 예. 자, 질문 다 하신 건 맞죠? 네. 오늘 사실 뭐 하루 종일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셨고, 우리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많이 먹었죠. 네, 오늘 뭐 점심은 괜찮았나요? 맛있었습니다. 배불렀는데 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뭐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은 또 이런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